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남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남들에게는 알리지 못할 저의 한 가지 비밀 때문이에요. 어딘가에 말하고는 싶지만 가까운 지인들에게 알릴 수는 없는 일이기에 익명의 자리를 빌려 제 사연을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요즘에는 평범한 사람들도 개인사를 전할 수 있는 창구도 생기고 세상이 참 좋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이런 좋은 세상을 미처 누리지 못하고 떠나신 저희 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드네요.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사연이 바로 저희 아버지에 관련된 사연입니다. 살아 생전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부 헤아리지 못했던 제가 이제서야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제 마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 이야기는 닿지 않는 곳에 계신 저희 부모님을 향한 부모님 전 상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할 테니 잘 들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제 위로 2명의 형을 둔 다복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화전민 출신의 조부모님 밑에서 나고 자라신 아버지께서는 너무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가진 것도 배운 것도 하나 없으셨지만 상경하여 맨주먹으로 경제적 성공을 만들어내신 대단한 분이셨죠. 어디를 가서도 콧방귀 낄 만큼 많은 돈을 벌어놓으셨지만 어려운 형편에 태어나 돈 한 푼 허튼 곳에 쓰지 않으시며 그 자리까지 오셔서 그런지 집안에서나 밖에서나 항상 근검절약을 하시고 돈을 아끼셨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던 상황에서 혼자만의 힘으로 성공을 하셔서 그러셨는지 아들들인 저희 형제에게 엄격한 기준을 잡으셨고 기대하는 바도 많으셨죠. 아버지는 너희만 할 때 흰쌀밥은커녕 옥수수 가루로 만든 죽도 먹기 힘들었다. 그러니 너희도 밥 먹는 것, 따뜻한 곳에서 잠자는 것, 공부하는 것 어느 하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또 허투루 쓸 생각도 해서는 안 되고 너희는 아버지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부터 시작을 하니 아버지보다 더 훌륭하고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야. 아버지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지? 매번 자신보다 더 훌륭하고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귀에 딱지가 쌓일 정도로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라는 만큼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기대하는 바도 점점 더 커져만 갔죠. 항상 우리 삼형제에게 선의의 경쟁을 하라는 듯 잘한 것과 못한 것을 비교하고 평가하며 상과 벌을 주시곤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교육과 타고난 똘똘함으로 우리 삼형제 모두 또래 친구들에 비해 조숙하다는 말을 듣게 될 정도로 앞가림을 잘했지만 다른 형제들과 달리 저는 마음이 여리고 유약한 탓에 형들과 경쟁을 하기보다는 항상 양보하고 배려해주는 편이어서 손해보는 면이 많이 있었죠. 당장 앞에 있는 이득보다는 형들을 챙겨주는 게 좋았고 형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그런 제 모습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욕심이 없어도 너무 없어 손해를 본다며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 자기 것을 취하라는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전 태생적으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내 이익을 취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 안 할 수 없었고 항상 신경이 쓰였죠. 어린 나이 아버지 말씀처럼 못하는 제가 잘못되었나 싶었지만 그때마다 아버지와 다르게 온화하셨던 어머니께서 저를 위로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셨죠. 그런 어머니 덕분에 전 위축되지 않고 제 성격 그대로 자랄 수 있었고 밝게 자랄 수 있었죠. 우리 삼형제 모두 아버지의 엄격한 집안교육 속에 바라는 모습대로 자랐습니다. 워낙 자식들에게 가지신 욕심이 많았던 분이셔서 학업 성적에 관심이 많으셨고 공부하는 것만큼은 투자를 아끼시지 않으셨죠. 다행히 아버지의 좋은 머리를 우리 형제 모두 다 물려받았는지 공부는 지원을 받은 만큼 가르쳐주는 만큼 그대로 흡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형들 모두 학교에서 항상 상위권 성적을 받고 있었고 우리 형제들 모두 아버지 기준에 맞는 대학을 들어가 다닐 수 있었어요. 소위 명문대학이라는 곳들이었죠. 대학교 입학 전까지는 대학 합격과 우수한 성적이라는 목표만 달성하면 되었기에 마음이 여린 제 성격이
아버지께 거슬릴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진학 이후 형들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저를 보시곤 아버지께서 심기가 불편한 모습을 비치시기 시작하셨죠. 형들은 대학교 신입생 때부터 더 좋은 회사를 취직하기 위해 더 나은 스펙을 쌓기 위해 자격증 시험과 공모전을 준비하느라 바쁘게 살았던 것과 달리 저는 오로지 봉사활동에 빠져 생활했거든요. 신입생 시절 좋아하는 선배를 따라 우연히 접하게 된 봉사활동이 저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전환점이 된 일이 되었습니다. 제 성격으로 인해 남들을 돕는 일에 더 빠지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누군가를 돕는 일이 저에게 처음으로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고 심장을 뛰게 만들어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시험기간일 때를 제외하면 항상 대학 봉사활동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청년 봉사활동 단체와 유니세프 등등 바쁜 대외 활동들을 하며 돌아다니게 되었죠. 집안 형편이 부족하지 않다 보니 대학 등록금에 대한 걱정은 없었고 제가 스스로 일을 하여 번 돈으로 방학 때는 해외 봉사활동도 다니고는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그런 저의 모습이 마음에 차지 않으신 듯 보였습니다. 자신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자기 개발을 하고 있는 형들과 달리 당시 취업 이력서에 별 도움도 되지 않는 봉사활동을 하러 다닌다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봉사활동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저를 좋게 보실 리가 없으셨죠. 용주야, 너 이리 와봐라. 너 오늘도 봉사활동 한다고 집에 늦게 들어온 거냐? 네, 서울에는 아까 도착했는데 동아리방 가서 정리할 게 있어서요. 그거 하느라 좀 늦었어요. 내가 지금 늦게 왔다고 이러는 것 같아. 네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불러 세운 거야. 그놈의 봉사활동 요즘 회사 취업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다. 너도 나중에 취업 준비하느라 자격증 시험 보느라 바빠지기 전에 미리 준비해 놓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너 지금 대학교 1학년이 끝나가는 상황에서도 거기에 목을 메고 있으면 어떡해? 요즘 가뜩이나 취업이 쉽지 않다고 여기저기 난리인데 넌 뭐 하고 있냐는 말이다. 그냥 동아리 활동하는 건데 대학 성적표 보셔서 아시겠지만 할 건 하면서 하고 있어요. 또 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 전 사람들 돌보고 돕는 걸로 스트레스가 풀려요. 아버지께서 뭘 걱정하시는지는 아는데 취업 준비는 군대 갔다 와서 걱정하지 않으시게 준비할게요. 군대 갔다 오면 학교 생활 적응하는 것도 바쁠 텐데 네 생각처럼 착착 준비가 될 것 같아? 네 형들은 바보라서 대학 신입생 때부터 취업 준비한 것처럼 보여.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봉사활동 하는 게 뭐 그렇게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겠냐?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군대 갔다 오면 금방 대학 졸업이다. 네 형들 다 번듯한 회사에 취직했을 때 넌 뭐 하고 있으려 그래? 앞으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취업이든 사업이든 네 앞으로 할 일에 필요한 준비를 해라. 알겠어? 그때부터 형들과 본격적인 비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군대를 가서도 말이죠. 저와 연년생이던 둘째 형이 해외에서 열리는 공모전 준비로 인해 군입대를 늦게 하게 되었고 저와 입대 계획이 겹쳐 형제 배속으로 입대를 하게 되었어요. 같은 군부대에서 군 생활을 하게 된 거죠. 형과 같이 한 부대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군 생활 내내 의지도 되고 더 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불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형이 아버지의 눈 역할이 되어 있었던 거죠. 제가 후임이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시간이 흘러 선임이 되어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대 배치 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군대 내 가혹행위와 악습이 전 너무 싫었어요. 후임이라는 이유만으로 말도 안 되는 행위를 군말 없이 따라야 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후임일 때는 어쩔 수 없이 선임들의 말을 따르게 되었지만 선임이 되어서는 나는 절대 가혹행위와 후임들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임이 되어서도 지킬 것은 지키는 선에서 후임들을 대했죠. 후임들도 이유 없이 욕부터 뱉는 선임보다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는 저를 더 편하게 생각했고
사회 나가서는 형 동생 할 수 있는 비슷한 나이 또래이다 보니 저에게 격없이 대했고요. 선을 넘을 때는 저도 선임으로서 혼을 낸 적 있었지만 웬만한 장난은 다 받아주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그런 모습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후임들과 격없이 지내는 저를 보곤 마치 하극상을 당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면회를 오시거나 저희 형제가 휴가를 나갈 때면 항상 그 부분을 가지고 비꼬는 말을 했습니다. 그걸 듣게 된 아버지는 저를 못마땅해 하셨고요. 아버지, 용주 저랑 군입대하게 하신 거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얘 혼자 부대 생활했으면 후임들이 벌써 잡아먹었거나 그걸 못 견뎌서 용주가 무슨 일 했을지도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용주 얘가 어떻게 생활하길래? 후임들이 용주를 선임으로 생각 안 한다니까요? 완전히 동네 친구예요. 얘는 후임들이 자기 앞에서 빠진 모습 보이는데 가만히 있고요. 후임들이 용주 먹으려고 하는 걸 제가 보고 관리를 해서 망정이지 진짜 제가 곁에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형,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애들도 지킬 건 지켜. 그냥 서로 편하게 지내는 거지 선후임간 지켜야 할 예절은 지킨다고. 됐다. 조용히 해. 용주 너는 네 형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지. 이제 와서 무슨 변명을 하겠다고 시끄럽게 만들어. 용주 너 거기 봉사활동하러 간 거 아니다. 조직이고 계급 사회야. 사회생활 먼저 접하는 곳이라고. 네 형이 말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라면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회사든 사업이든 어떻게 밑에 사람 다루려고 그러냐?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착하고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 정신 차리고 밑에 사람들 다루는 법 좀 배워서 와라. 친구 사귈 생각하지 말고. 그 이후에도 형은 아버지에게 제 군 생활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했고 그때마다 저는 아버지께 꾸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 행동을 바꾸진 않았죠. 사람들 저마다 자기의 기준이 있는 거였고 전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오히려 형과 아버지의 못마땅한 눈빛과 말을 듣게 되면서 전 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진정 제가 원하는 바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 전역 후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고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을 하는 걸 목표로 삼게 되었죠. 그런 저의 목표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선택이었습니다. 연봉도 낮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그렇다고 명예가 뒤따르는 일이 아니었죠. 또 외국계 대기업과 직접 사업을 하며 젊은 나이 누가 와도 잘나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형들과 비교도 될 수 없는 입장에 있었기에 아버지께서 더 저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만나게 된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죠. 형들은 직업도 처가댁의 형편도 자신들보다 한참은 아래인 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용주 너는 어찌 월급은 밀리지 않고 잘 받냐? 너 어려운 사람 돕는다더니 어째 네가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하는 것 같아. 우리가 돈 벌고 일을 하나 사명감과 보람을 가지고 일하지. 그래도 다른 곳에 돈 받지 않아도 될 만큼은 살아. 그러면 가족들끼리 휴가 갈 때 너도 좀 같이 가자. 지금 당장 금전적으로 힘들 수 있겠지만 나중에 그런 게 평생 가는 추억인데 맨날 돈 없다는 핑계로 빠지는 거 좀 아니지 않냐? 형, 용주한테 또 왜 그래? 얘가 꼭 돈 때문에 못 가는 건 아니잖아.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이해해줘야지. 용주 너도 첫째 형이 하는 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네가 가족여행 빠질 때마다 심기 불편한 아버지 비 맞추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거니. 그러게 너도 괜찮은 대학까지 나왔으면 좋은 직장이나 사업을 할 생각을 해야지. 왜 사서 고생을 하냐? 돈도 안 되고 시간 빼앗기고 가족들과도 멀어지는 일을 왜 해? 평생 아버지 밑에서 잘 사는 법 배워놓고도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어?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길 그대로 형들처럼 살았으면 너도 그 모양 그 꼴로 살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더 나은 재수씨 만났을 거고. 만남이 있을 때마다 자신들의 기준에서 벗어난 저를 형들은 수시로 무시해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부모님 앞에서도 보였죠. 어머니께서는 각자 목표로 하고 만족하는 삶이 다르다며 제 편을 들어주셨지만 아버지께서는 항상 말없이 침묵을 하시고 계셨어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자식으로서 기대하셨던 만큼 살고 있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하기만 했죠. 그래서 가정을 꾸리고 나서는 아버지 얼굴 보기가 죄송해서 일부러 자리를 더 피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우리 가족들 중 유일하게 제 편을 들어주시던 어머니께서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어요. 황망하게 돌아가신 어머님으로 인해 우리 가족 모두 큰 비통함에 빠지게 되었죠. 특히 자신의 반쪽을 잃어버리신 아버지께서 가장 많이 힘들어하셨고 자식들 앞에서 처음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삶의 원동력을 잃어버리신 아버지께서는 고향으로 내려가 쉬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며 저희에게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던 부동산과 사업 관리를 맡기고 내려가셨죠. 우리 형제들 모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있으니 여유가 있는 사람이 돌아가며 일 처리를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물려주셨던 것도 아니었고 휴식을 취할 시간에 아버님 일까지 대신해야 하는 귀찮은 일이었으니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부동산과 사업 관련된 일은 제가 도맡아서 해야 했죠. 아버지께서는 형제들 모두 돌아가면서 일을 한다고 말을 하고 첫째 형이 대표로 보고를 하게 되었고요. 전 형들과 생각이 달라 아버지의 일을 도맡아 해야 하는 걸 가지고 불만을 갖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일을 자식인 제가 대신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지금까지 부모님께 받은 도움을 조금이라도 되갚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없는 시간을 만들어 일 처리를 했고 제가 시간이 없을 때면 제 아내에게 부탁을 하여 대신 처리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제가 다니던 회사가 재정난이 심각해져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퇴직금을 받고 퇴직을 할 사람과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릴 무급 휴직자를 신청받았죠. 저는 하고 있던 일에 100% 만족을 하고 있었고 회사의 방향성도 믿고 있었기에 무급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이전에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겨 당장의 생활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죠. 그렇다고 해도 넉넉하지 못한 형편 아이까지 있으니 썩 좋은 상황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고 있었죠. 아르바이트생으로 쓰기에는 부담스러운 나이다 보니 일할 곳이 몇 군데 없었고 일할 수 있는 곳은 노동의 강도나 시간에 비해 적은 돈을 받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우선은 돈을 버는 게 더 중요했기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고 있었죠. 그때 아버지께서 장기간 동안 일을 보셔야 하는 상황이 생겨 서울로 다시 올라오시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모두 불가피하게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여 아버지를 저희 집으로 모시고 오게 되었죠. 자식으로서 아버지께 한눈에 보기에도 부족한 형편인 곳에서 생활하시게 만들어 죄송한 마음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 아버지 뜻을 거스르고 들어간 회사에서 무급으로 휴직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으니 제가 아버지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죠. 그런 상황에 아버지께서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형제들과 비교해 늘 부족하게 사는 제가 못마땅하고 마음이 불편하셨는지 이번 기회에 자신의 밑에서 일을 배우고 형제들과 나눠서 관리하던 부동산과 사업을 맡아서 하라고 하셨죠. 월급도 회사에 다니던 때보다 더 많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잠시 고민을 했던 저는 회사를 복직하기 전까지만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우고 일을 대신 처리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와 저 사이에 불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전 형제들에게 관리를 맡기셨던 것과 다르게 제가 처리한 일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을 하셨어요. 또 형들을 대신해서 제가 일을 했을 때나 지금이나 일하는 건 똑같았음에도 항상 제가 처리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며 저를 혼내셨죠. 이전 일 처리들은 형들이 했다고 생각하셔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던 거고 지금은 뭐든 부족하고 행동 하나하나 마음에 들지 않은 제가 일을 하니 일부러 아버지께서 꼬투리를 잡는다고 생각했어요. 거기다 밤낮 주말 할 거 없이 일을 가지고 뭐라고 하시니 저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거면 왜 저에게 일을 배우라고 제안하신 건가 싶었죠. 아무리 못마땅한 자식이라고 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에 아버지께 태어나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봐라. 여기도 글자 사이에 간격이 있어야 사람들이 보기 편하고 그래야 한 번에 쏙 들어오는 거야. 알아? 근데 너 아까부터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일 처리를 똑바로 하지 못해서 그에 대해 혼이 나고 있으면 앞으로 실수를 안 하겠다는 생각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지. 무슨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저보고 아버지 밑에서 일하라고 하신 이유가 아버지 스트레스 풀고 형들과 비교하시려고 한 거예요? 전에 형들이 한 거라고 생각한 양식과 뭐가 다른데요? 그것들 전부 형들이 했다고 알고 계셨겠지만 제가 하고 있었어요. 지금 손에 들고 계신 양식과 똑같은 양식이라고요. 저한테만 너무 엄격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아버지 바라는 대로 살지 못해서 미운 자식이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괴롭혀야 마음이 편하세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릴 때부터 이런 태도이셨어요. 마음 여리다고 똑하지 못하다고 항상. 아버지 기준에 적자생존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자식은 자식도 아닌가요? 형들이 얼마나 자기 인생 만족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삶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돈이 부족해서 불편하긴 해도 불행하진 않다고요. 그러니 이제 제발 아버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무시 좀 하지 마세요. 어이구, 네가 웬일이냐? 평생 내 말이라면 무서워서 입 뻥끗 못할 줄 알았는데. 그래, 벌벌 떠는 것보단 지금처럼 네 할 말 하는 모습이 낫다.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 앞으로 무시 안 할 테니 말 나오지 않게 일 처리나 똑바로 잘해라. 그날 이후 저는 아버지께 화를 낸 것에 대해 후회를 했고 아버지를 대하는 데 있어 서먹하게 대했죠. 그러다 그날의 일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도 전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시게 되었어요. 영 찝찝한 마음에 조만간 아버지께 찾아가 그날의 일을 죄송하다고 사죄드리려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께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고 놀란 제가 서둘러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오래 사실 줄 알았던 아버지께서 쓰러지셨다는 소식에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도착한 병원에서 저는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아버지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버지께서 이미 몇 달 전 암 진단을 받으시고 혼자 암 투병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혼자 투병을 하시던 아버지께서는 진통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셨던 거였죠. 뒤늦게 알게 된 아버지의 병환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는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예상하셨는지 이미 한참 전에 떠날 준비를 마치신 뒤였죠. 자신이 누우실 묫자리와 가지고 계신 모든 재산 일체를 전부 정리해 두셨더라고요. 쓰러지신 아버지께서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이대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생각에 매일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가시기 전에 마지막 인사라도 드리고 아버지께 사과드리고 용서받고 싶은 일도 많았거든요. 이대로 아버지를 보내면 분명 후회를 할 거라는 생각에 저는 아버지께서 다시 일어서기를 바랬지만 아버지께서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지 못한 저는 아픈 아버지에게 모질게 군 불효자가 되어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을 가지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 삼형제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장례를 치렀고 아버지께서 준비해 두셨던 묫자리에 아버지를 뉘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아버지께서 정리하셨다는 유산을 확인하게 되었죠. 형들은 받게 될 유산이 궁금한지 다들 들떠있는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변호사를 통해 유산을 받게 되었고 저는 제가 받게 된 유산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께서 70억 재산을 전부 형들에게 남기셨고 제게는 다 찢어진 청바지 한 장을 물려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황당했지만 저는 이내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아버지께 했던 행동이 있으니
아버지 성격에 괘씸죄를 물으시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늘 형들에 비해 뒤떨어지는 저를 못마땅해 하시던 아버지께서 제게 10원 한 장 남기지 않았다는 게 이해되었던 저는 제가 오죽 못마땅해 하셨으면 이러셨을까 싶어서 담담히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오히려 형들이 더 놀랐지만 형들은 유산 상속에서 제가 배제되어 자기들 몫이 더 많아진 것으로 기쁜지 저는 더 이상 안중에도 없는 듯 했어요. 혹시나 제가 자신들 재산에 탐을 낼까 싶었는지 오히려 저를 경계하며 연락을 피하는 듯 했습니다. 같이 고생했던 아내는 무슨 잘못인가 싶어서 면목이 없었지만 다행히 천성이 착한 아내는 오히려 상처받았을 저를 다독여줄 뿐 별다른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며 아버지께서 제게 남기신 낡은 청바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젊었을 적 입으셨던 이 바지를 보며 아버지처럼 열심히 살라는 의미인지 여러 생각을 하다가 청바지 주머니 속에서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아버지께서 남기신 게 확실했죠. 익숙한 아버지 필체를 보는 순간 아버지께서 살아 돌아오신 것처럼 반가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렇게 편지를 보게 된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 하셨던 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편지 내용의 시작은 아버지께서 그간 저에게 보여주셨던 행동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유독 삼형제 중에서 저를 못마땅해 하시고 모질게 대하셨던 모습들이 사실은 진심이 아니라고 적혀져 있었죠. 오히려 아끼는 마음에 더 모질게 대할 수밖에 없던 거라며 형들과 달리 마음이 여리고 유약한 제가 부모님 없이도 이 험한 세상을 잘 살기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하셨던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형제들 중 가장 마음이 쓰이고 걱정이 되었던 사람이 저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기 밥그릇은 챙기지 않고 가장 어린 제가 형들에게 양보하고 배려해주는 모습 때문에 제가 손해만 보고 살진 않을지 항상 걱정이 많으셨다고 하셨죠. 그래서 더더욱 저를 다그치고 채찍질하실 수밖에 없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시절 아버지께서 할아버지에게 배우셨던 것처럼 아버지 자신의 교육관으로 자식들을 훈련시킨다면 저 또한 변할 거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마치 물은 철을 달고 담금질하여 강철로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아버지 바람처럼 자라지 못했습니다. 무한경쟁 사회에서 형제들과의 경쟁에서조차 늘 뒤처지고 그로 인해 차별을 받으면서도 제 밥그릇 챙길 걱정도 못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저를 보곤 아버지의 근심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죠. 거기다 저와 성향이 비슷하신 어머니가 저를 감싸고 도시는 걸 보고는 아버지께선 자신마저 저를 품에 끼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악역을 자처하셨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양보하고 뺏기다가 혹시나 힘들어지면 부모에게 기대어 살까 싶은 걱정에 저를 독하게 만들고자 더 차갑게, 더 모질게 교육을 시켰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절대 제가 밉고 부족해서 그렇게 하셨던 건 아니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나니 그동안 제가 아버지를 아주 많이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아버지 성에 차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고 늘 저보다 잘 나가는 형들을 기특해 하시면서 저는 반푼이처럼 생각하신다 여겼습니다. 저도 그런 아버지께서 바라는 잘난 아들이 되고 싶었지만 제 성격상 아버지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조금은 주눅 들어 있기도 했어요. 아버지를 미워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서운했던 적은 참 많았습니다. 가만히 보면 굳은 일, 표 안 나는 일은 죄다 제가 하는 것 같은데도 늘 아버지께 칭찬을 듣고 인정받는 것은 형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제게는 무관심하시고 형들에게는 더 애정이 있으실 거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편지 내용을 찬찬히 읽어본 저는 그 생각을 반성하고 고쳐먹을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는 그동안 제가 부모님께 적어드린 편지의 내용들을 전부 기억하고 계시는 듯 했습니다. 물질로 해드리는 형들처럼 여유가 없었던 제가 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편지를 적어드리면서도 저는 아버지께서 제 편지를 달가워하지 않으신다 생각했었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편지에 답장 한번 해주신 적이 없었고 편지 내용에 대해 물으신 적도 없었기에 저는 아버지께서 어쩌면 편지를 읽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서운했지만 자식으로서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던 저는 그렇게 편지라도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런 제 편지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다른 어떤 선물들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제가 보고 싶을 때마다 그 편지들을 꺼내 읽으셨답니다. 그리고 그런 진심을 보인 제 마음을 알고 계셨다며 그때 못했던 사랑한다는 말을 편지로 적어주셨어요. 드디어 아버지에게서 받아본 답장에 전 당장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 한마디만으로도 이미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편지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표현하지 못하셨던 진심을 보여주셨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걱정하던 저를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되셨는지 상세히 설명을 적어주셨습니다. 암에 걸리신 것을 아시고 자식들에게 숨기면서까지 혼자 견디셨던 아버지는 그 와중에도 제 걱정을 제일 많이 하셨답니다. 아버지께서 죽고 나면 막내 아들에게 울타리가 없어지는 게 걱정이셨는지 아버지께서 떠나신 후에도 제가 자립하며 잘 살 수 있도록 일부러 제게 부동산과 사업을 일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호되게 야단치고 힘들게 굴리시면서 저를 가르치시면서 일종의 경영 수업을 하셨죠. 그런 아버지의 의도를 몰랐던 저는 형들이 귀찮다며 하기 싫어하는 일을 저한테 떠맡기시고 이제는 스트레스까지 주시는구나 싶어 힘들었는데 말이에요. 그런 줄도 모르고 아버지 앞에서 힘들다고 투정 부리고 감히 아버지와 싸우며 대들었던 제가 부끄러워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제가 악을 품고 도끼를 품게 하시려고 일부러 더 저를 자극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더 저를 밤낮 없이 괴롭히고 질책하고 저를 벼랑 끝으로 몰려고 하셨나 봅니다. 그 일로 제가 아버지 앞에 처음으로 화를 낸 걸 보면 아버지의 계획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셨다 싶네요. 아버지는 뿌듯하셨는지 몰라도 저는 괜히 상처를 받고 참 힘들었는데 말이죠. 그런 제 모습을 생각해보면 아버지께서 그렇게까지 저를 몰아붙일 수밖에 없었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타고난 성향이 약하더라도 경험과 훈련으로 성장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제서야 아버지의 의도를 전부 알게 된 저는 아버지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의도를 진작 알아차리고 알아서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지 제가 모자라서 괜히 아버지께 염려를 끼쳐드렸던 게 아닌가 싶어 후회가 들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아버지는 형들과 달리 저를 믿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형들이 아버지 재산을 두고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혹시 아버지께서 형들 때문에 속상해하실까 싶어서 형들이 아버지 관련된 일을 떠맡길 때마다 군말 않고 혼자 고생을 자처했는데 제가 말을 하지 않았어도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형들이 늙은 아버지께서 돈이라도 없으면 모른 척했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며 돌아가시는 와중에도 형들에 대한 염려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욕심 많고 이기적인 형들에게 치여 살아왔던 막내 아들이 아버지께서 안 계시면 형들에게 무슨 꼴을 당할까 걱정을 하셨던 건지 형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시고 제게는 형들 몰래 따로 챙겨두신 유산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형들에 비해 모자란 게 많아서 제게만 낡은 청바지 한 장 물려주신 줄 알았던 저는 그 내용에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저는 놀라운 유산의 정체에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복권이었습니다. 그동안 경마와 복권은 전부 도박일 뿐이라며 뽑기 한 번 안 하시던 아버지께서 웬 복권을 사신 건가 싶어 그 사실로 깜짝 놀랐지만 노년에 안타깝게 병까지 얻으셨던 아버지께서 무슨 심정으로 복권을 사셨을지 알 것 같아서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 복권이 정말 당첨이 되었다는 게 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평생 노력하며 살았던 사람에게는 운도 따랐는지 아버지는 우연히 당첨된 로또를 제게 남겨주신다 하셨습니다. 원래는 형들보다 제게 더 많은 유산을 남겨주고 싶으셨지만
그렇게 되면 형들이 욕심을 부려 제가 화를 입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저를 유산 상속에서 배제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유산 대신 로또를 제게 남기셨고 그 로또를 자신이 미리 준비한 묘자리의 재단석 밑에 숨겨두셨다고 했습니다. 형들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고 산소를 잘 찾지도 않을 테니 뺏길 일은 없을 거라며 말이죠. 로또는 상속세 낼 걱정도 없고 형들이 알아차릴 걱정도 없으셔서 안심이라고 적으신 아버지는 그 로또가 먼저 가신 어머니의 선물이 아닐까 말씀하셨습니다. 형들에게 제 몫을 뺏겨 늘 뒷전이던 막내 아들을 걱정하시는 어머니가 혼자 남은 막내 아들을 위해 아버지께 대신 선물을 보내신 게 아니겠냐 하셨죠. 그런 아버지의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걱정하셨으면 이런 일이 있을지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제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과 의욕이 들었죠. 하지만 하필이면 무덤에 선물을 숨기신 아버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낡은 청바지에 편지를 숨긴 거야 그러려니 해도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무덤을 파헤칠 수 있을까 말이에요. 저더러 어쩌라고 무덤을 파라고 하시는 건가 싶었던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저를 예상하셨는지 평소 살아계실 때처럼 저를 윽박지르시며 걱정하지 말고 무덤을 찾아가라고 써놓으셨습니다. 그깟 흙무덤 파는 걸 개의치 말라고 하시며 앞으로도 큰일에 용기와 결단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게 사업가의 마인드인 건지 늘 저를 뛰어넘는 아버지의 발상에 저는 또 한 번 아버지를 대단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죠. 결국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실 저 말고는 찾을 사람이 없기에 걱정할 일은 아니었지만 무덤을 해치는 일을 하러 가려니 괜히 마음이 떨려서 불안해지더군요.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또 한 번 곱씹으며 저는 조심스럽게 재단석 밑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흙을 파내어 돌을 들어올리자 그 밑에 작은 함이 하나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정말로 로또가 들어있었죠. 그렇게 함을 잘 꺼낸 저는 다시 잘 정리하여 재단석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잘 정리된 재단석 위로 간단한 제사상을 차려 아버지와 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렸죠. 아버지, 어머니, 저 막내 아들 용주입니다. 아버지 편지를 읽고 시키신 대로 하긴 했는데 아직도 제가 잘한 짓인가 얼떨떨하네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아버지는 또 혼을 내시겠지만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인 걸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이런 물음면이 있기에 아버지께서 저를 믿고 이런 선물을 남기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께서 형들은 믿지 못하시더라도 저는 아버지 뜻을 저버리지 않을 거라 믿으셨겠죠.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니까 따를 수밖에 없었을 걸 알고 이러셨을 것 같기도 하네요. 아버지께서 저를 그렇게 믿고 계시는 줄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늘 제가 모자란 것만 생각해서 못나게만 군 것 같아서 죄송해요.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적에 더 효도하지 못한 게 지금도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말씀처럼 오늘 일 평생 잊지 않고 어떤 위험과 어려움 앞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하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부모님이 제게 베풀어주신 은혜 잊지 않고 잘 살겠습니다. 그러니 저희 다시 만날 그날까지 두 분도 저를 잘 지켜봐 주세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부모님의 묘를 앞에 두고 저의 마지막 다짐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오겠다며 술 한 잔씩 올려드리고
무사히 산길을 내려오게 되었죠. 그렇게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간 저는 아내에게 아버지의 편지를 보여주며 그동안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아내 역시 깜짝 놀라며 저와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 사람도 그동안 꼬장꼬장한 시아버지 밑에서 꽤 고생했을 텐데 그것들이 다 자식들 위한 일이었다는 걸 알고 마음이 풀어져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아내와 함께 은행을 찾아 복권 당첨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운이 좋으시다며 저를 부러워했지만 저는 부모님께 받은 선물이었기에 감사한 마음뿐이었죠. 평생 가져본 적 없는 큰돈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을 보며 아내와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부모님의 마지막 유산이라 생각하며 신중하게 쓰기로 했죠. 돈도 돈이었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큰 가르침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는 괜히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남들 말에 쉽게 휘둘리기도 했던 저였는데 앞으로는 제가 중심이 되며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토록 바라셨던 대로 전보다 강단 있는 삶을 살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어머니를 닮은 저의 부드러운 면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제 성격은 부모님 모두에게 받은 것이고 누구 한 분만 따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닮은 강단과 어머니를 닮은 온유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굳건하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저의 변화를 사연 가족분들도 기뻐해 주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